네, 저희는 2023년 새해에도 방청객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토론 동아리에서 14분이 오셨네요. 어디 계실까요? 네, 누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33년째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하남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반갑습니다. 동아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33년이나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주로 하는 동아리면 일주일에 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동안 저희끼리 토론을 많이 나누곤 합니다. 3시간이요? 네, 맞아요. 가장 최근엔 어떤 주제로 토론하셨어요? 가장 최근에는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중국과 아. 한국 그리고 그런 외국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럼 다 같은 학년이신가요? 연령대는 다 다른데요. 보통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동아리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한껏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청라 블루 아이비 주택단지에서 10분이 오셨네요. 이건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어요. 어디에 계실까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마이크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인천 청라에서 왔고요. 네. 단독주택 커뮤니티 이름이 더 블루 아이비입니다. 그래서 오. 이웃분들, 자녀분, 또 이웃분의 가족분들 오늘 같이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끼리 이렇게 오기가 쉽진 않았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은가 봐요. 예, 저희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친해지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아시던 분들끼리 좀 모여 살자 이렇게 해서 모여 살게 되신 건가요? 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모였는데요. 할로윈 데이 때라든가 또는 크리스마스 때 이벤트를 같이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사도 네. 하고 네. 오. 사실은 뜻깊은 일을 뭘 하실까요? 예를 들면 이제 할로윈 데이 하면은 다들 이제 젊은이들의 축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3세대가 의외로 많이 사는데 부모님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이벤트도 했고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때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들이 산타 크로스가 돼서요. 예, 선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예. 자녀분들도 같이 이렇게 네. 어떤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하는 건데 같이 많이 하나요? 예, 이제 곧 3월 달에 저희가 동네 줍깅이라고 하죠. 예. 네, 청소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란성 쌍둥이도 같이 네. 와주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실까요? 네, 이렇게. 이수신 장군님하고 나래님이 쌍둥이세요? 네. 멀리 떨어져 앉으셨네요. 어때요? 쌍둥이 오늘 와 보니까? 네. 되게 생각보다 되게 커서 놀랐어요. 오, 그래요. 보기엔 TV로 볼 때는 좀 작아 보였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수신 장군은 본인이 지은 닉네임인가요? 네.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지어봤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수신 장군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뭐 자녀분들이 주로 중학생들이 많이 정말 아이들이 초등학교 그냥 초등학생, 중학생. 중2도 있나요? 중2? 중2. 올해 중2. 네. 아직 중2를 지나진 않았고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예.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 유명한 중2로 진입하는 소감이. 하이보이라고 적으셨네요. 이제 중2로 가면은 시험도 있고 하니까 중1보다는 더 열심히 한번 생활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중2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혹시 부모님이 같이 오셨나요? 은하수님이 어머님이신가요? 네, 제가 엄마입니다. 어머님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중2 아들을 맞이하시는 소감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핵폭탄을 저희 집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 해를 정말 중2 아들과 그다음에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아들인데 예. 중2 아들 못지않기 때문에 두 아들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YDH님은 이름 이니셜인가요? 아니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그냥 유튜브가 꿈이어서 Y. 네, 제 이름 DH. 유튜버가 꿈이에요. 유튜버. 지금 유튜버로 나가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유튜브로. 오늘 첫 데뷔인 날이에요.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사실은 저희가 오전 회의에서 주제를 잡는데 앞서 이제 신원식 의원과 김병주 의원 토론도 잠깐 했었는데 북한 무인기를 과연 해야 되나 이게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한데 근데 토론 동아리가 오셨으니까 또 토론 동아리 할 수도 있고 그러게요. 국제 정세를 또 잘 네. 아신다고 하셨으니. 통나 주민들이 토론 동아리랑 토론으로 맞붙기는 좀 그럴 것도 같고 그런데 이제 무인기가 또 인천 쪽으로 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이런 것도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서 의견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맞아요. 해서 저희가 그냥 계속 잡았습니다. 무인기로. 오늘 저희는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서 입장하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될 텐데요. 국방부 출입하는 국제외교안보 김민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김민관 기자입니다. 좀 떨어져 있어.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쪽 조금 더 가. 네, 오늘 방청객분들 직접 뵈니까 어때요? 이게 김민관 기자.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건 처음인데 네. 되게 떨립니다. 오늘 잘 안 떠는데 정말 떨리고 네. 한번 열심히 해보죠. 해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국방 전문 기자고요. 그래서요. 네, 오늘 잘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충실히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 네. 예. 우리 선배 왜 자꾸 뒤로 멀어지시나요? 아니야. 아니, 그냥 장난이에요. 지금 되게 친한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죠. 네. 저희가 바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김민관 기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 구역 침범을 대통령에게 군이 뒤늦게 보고를 했다. 바로 알지 못했나요? 어떤가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지금 논란이 되는 게 P-73이라고 이제 비행금지 구역을 언제 들어왔냐, 그리고 들어왔는지 알고도 묵인했냐, 이게 지금 쟁점인데 일단 P-73을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P는 이 프로히비티드라고 약자예요. 그래서 P가 붙은 지역에는 어디든 이제 비행이 금지되게 돼 있고 7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 용어입니다. 특별한 뜻은 군 내부적으로는 통용되지만 일단 저희 같은 이제 민간인들한테는 공개가 안 되는, 그래서 과거에는 청와대 지역이 P-73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실,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P-73인데 이제 문제는 P-73으로 무인기가 지나갔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는데 언제 알았냐, 이게 쟁점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군의 발표에 따르면 1월 1일에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넘어온 시간이 12월 26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그 기간 동안 군은 뭐 했느냐.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군은 절대 P-73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일단 군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 P-73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1월 1일 전까지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 이게 군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일단 당장 의문이 드는 게 저 역시도 레이더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데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드리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선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점이 기록이 됩니다. 가령 초 단위로 점점 있는데 이 단위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점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으면 당연히 선은 되지만 이 점을 잇지 않은 상태에서 이 P-73을 통과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무인기이기 때문에 뭐 좌우로 날아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에 P-73이 포함이 되더라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너무 조심스럽다. 근데 물론 그럼 여기서 이제 연달아서 이어지는 의문이 그럼 왜 아니라고 했냐? 모른다고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당연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아직 이에 대해서는 뭐 기자단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시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질문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때그때 손 들고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넘겨드릴 거예요. 대통령실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백브리핑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국민들 앞에서 하는 게 온브리핑이라고 하고 이제 기자단만 대상으로 하는 게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백브리핑은 국민들한테 알리기에는 국민들한테 알린다는 거는 결국엔 이제 북한도 볼 수 있고 미국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한 상황은 온브리핑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다만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사실을 기사로 쓰면 안 되니까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백브리핑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26일부터 어제까지도 주기적으로 계속 백브리핑을 진행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합동참모본부라고 하죠. 합동참모본부에 이제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주장은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실은 찍을 수 없답니다. 대통령실은 찍을 수 없다인데 구체적으로 재원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비행 시간, 각도 그리고 우리 군이 추정하고 있는 북한의 카메라 장비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실을 찍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무인기를 잡아와야죠. 그런데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탐지 자산을 바탕으로 이렇게 추론을 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저희는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믿는다기보다는 일단은 그게 가장 고도화된 정보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했을 때는 대통령실까지는 찍히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군 당국의 그러면 설명입니다. 이건 어때요? 안전에 이상이 없다, 안보 상황 안 뚫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전이라는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군의 설명을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이 군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네. 군의 설명은 약간 접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일단 군의 같은 경우에는 무인기는 아마 보도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2m 안팎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무인기가 찍힌 사진을 저희는 백브리핑을 통해 봤어요. 백브리핑을 통해 봤고 당시에 공군의 전투기 한 대가 따라가면서 상공에서 찍었습니다. 찍어서 이제 봤는데 이 비슷합니다. 이건 아닌데 파란색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17년에 격추대에서 떨어진 이 글라이더 형태의 무인기와 비슷하고요. 때문에 이 무인기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안전을 위협할 만큼 폭탄을 실기는 어려워 보인다가 군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인기가 어느 정도 이제 폭탄 이제 계속 걱정하시는 게 이 무인기를 자살용 드론으로 이용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무인기에 기관총을 장착해서 사격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기술력을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북한이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1kg짜리 소형 폭탄으로도 엄청난 공격을 가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번에 북한이 띄운 무인기로는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공격은 하기 힘들다. 여기서 이제 군의 대응이 군에 따르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설득이 되는데 군은 계속 주장하는 게 격추를 할 수 있었지만 격추를 했을 때 민간인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격추하지 않았다가 이게 군의 반복적인 설명입니다. 이걸 동시에 종합을 해보면 무인기가 정말로 위협이 됐으면 격추를 할 수 있었고 격추를 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군의 설명이고요. 근데 일단 저 역시도 이 군의 설명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게 2m 크기라 하더라도 어떤 장비가 설치되어 있을지 모르고 2m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정교하게 타격을 하면 상당히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의 설명은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거고 네. 저 역시도 그런 불안감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저는 장군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이수신 장군님이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질문을 미리 해준 게 있죠. 궁금한 게 있다고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한번 직접 물어볼까요? 네, 그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에 그 침범을 했을 때 그 우리 정부가 그 긴급 문자
재난 문자. 네,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하였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가장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인기가 들어왔는데 불안하지 않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발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일단 군의 설명은 또 계속 연결됩니다. 안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난 문자를 한번 보내게 되면 여러 가지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저희는 알고 있었고요. 바로 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정도를 이제 전파를 해주면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만 재난 문자는 보내지 않았지만 당시 아시겠지만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이륙 금지 조치를 일정 시간 동안 내렸습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조치는 했고 다만 보다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재난 문자는 발송하지 않았다가 군의 설명입니다. 예. 네. 또 질문 있네요. 예썰님. 그 말씀해주신 것 같은 군사당국의 설명과 달리 국가정보원 측에서는 용산 집무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정부 조직 간에 이런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날카로운 그러게요. 질문이신데 역시 토론 대가리시죠? 네. 일단 설명을 드리면 결론부터 하면 내용은 같다가 결론이에요. 다만 국정원에서는 찍힐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고 군 역시도 찍힐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했지 찍힐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설명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같은 정보를 가지고 이게 뉘앙스 차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조금은 혼란을 계속 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정원과 군은 말씀을 드려도 정보는 비슷합니다. 뭐 거의 특히나 이런 안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 자체는 똑같은데 근데 이게 좋은 질문이신 게 해석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해석은 똑같은 상황을 봐도 누구는 위험이라고 평가하고 누구는 위험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지나갔을 때 사진이 찍혔을 확률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100%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무인기를 안 잡았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찍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정보 분석이죠. 다만 정보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는 그 정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아버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시네요. 이게 연장선상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미리 통제가 돼서 김포공항하고 영종도에서 비행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그 사고가 조금 더 일찍 통보되지 않았으면 변수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물론 대통령실이나 우리 국가 외교 안보 수반의 안전 모든 게 중요하지만 소시민 입장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 강화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고 거기에서 조금만 또 항도를 바꾸면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청라 같은 데 지나서 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면 저희는 정말 저는 이제 여기 자녀분도 있지만 부모님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정보를 오픈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안내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뒤늦게 공개하고 이런 그 무책임함 이게 좀 많이 화가 납니다. 네. 네. 혹시 아까 계속 손 드신 붕붕님? 네. 네. 그 얘기를 계속 이제 들으면서 좀 의문이 드는 것 중 하나가 결국에 P73이라는 구역 자체가 그곳을 넘으면은 이제 어떠한 군사적 위험 혹은 테러적 위험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서의 비행을 금지시키는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그 P73 영공을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협이 되지 않았다 혹은 안전에 문제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군 당국의 어떠한 해명이 과연 이게 이치에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가 계속 기사로도 비판을 했죠. 저도 이번 주에 내내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똑같이 기사를 썼고 실제로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국방부의 담당 실무자들을 계속 만나니까 똑같은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충분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는 설명드릴게요. 이게 P73이라는 게 청와대에 있을 때는 알파랑 브라보 이렇게 두 구역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아마 아버님께서는 익숙하신 용어일 거예요. 알파 브라보는 군대에서 정말 많이 쓰던 용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3.7km까지를 알파, 그리고 8.3km까지를 브라보라고 하는데 그때는 매뉴얼이 있었어요. 브라보에 들어오면 경고사격, 알파에 들어오면 격추. 근데 이제 질문 붕붕님이죠. 질문하신 그 맥락에서 그러면 알파에 들어오면 당연히 격추를 하는 게 원칙 아니냐. P73은 그러면 왜 지정한 거냐.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은 의문을 지니고 있는데 군의 설명은 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안전상 P73이라는 구역 자체가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배경 설명을 하나만 드리자면 당시에 코브라 헬기, 아파치 헬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코브라 헬기, 아파치 헬기, 그리고 공군의 KA-1이라는 전투기가 떴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뭐 다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늘에 떠 있는 목표물을 기관총으로 쏴서 격추하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이 기관총이라는 게 탄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3km 상공에서 탄피가 떨어지면 이게 어떤 피해를 일으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 들어온 무인기를 쫓아갔던 거는 공군 전투기입니다. 이 공군 전투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총구가 아래를 향해 있어요. 위에서 아래를 쏘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쏴야 되는데 공군 전투기의 속력은 대략 300km입니다. 아주 저속 비행을 해도. 근데 무인기의 속력은 100km였고 때문에 격추를 할 수는 있는데 하기까지는 여러 번의 사격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격추를 안 했다가 군의 설명입니다. 군의 설명, 제 설명은 아니고. 네. 저도 질문 하나 하면 자꾸 이제 댓글에 전 어디 갔냐는 얘기에 화면에서 잠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P73이 원래 이제 용산으로 옮길 때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뭔가 미확인 비행물체든 허가받지 않은 비행물체가 오면 격추도 시킬 수 있는 데잖아요. 일단 격추를 하려면 저게 들어왔구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알아야 되는데 당시도 몰랐고 며칠이나 지나서 알았다는 거는 사실 드론 이제 자살형 드론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길이가 1m도 안 되는 거 네. 그런 게 있으면은 2m짜리도 못 보니까 그건 더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탐지에서 실패한 게 그건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가에 혹시 사격을 했을 때 격추를 시키려고 했을 때 민가 위험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 온 걸 알아야 되잖아요. 저거리면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부연 설명을 예. 드릴까요? 이거 어디까지는 이제 군의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통상적으로 이 지역에 미사일이 날라오면 군의 설명은 여기는 물론 청와대 기준이지만 대통령실 기준으로 P73이 다시 이제 설정이 됐는데 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쏘기 전부터 보고 있다는 게 이제 군의 설명이에요. 군의 설명. 쏘기 전부터 움직임이 감지되고 그만큼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날아오면 이거 즉각적으로 이제 상상도 하기 싫은 피해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군은 미리 보고 있다가 설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준비를 다 살피고 있습니다. 다만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놓쳤냐? 그럼 이건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드리면 가장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저거 왜 못 봤나? 2m 크기인데 일단은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레이더에는 잡힙니다. 레이더. 저희 이제 MDL이라고 하죠. 군사분계선. 예, 군사분계선. MDL에서는 레이더로 잡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무인기가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풍선에 출동 한번 했고 세대에 출동 한번 했잖아요. 그 이유가 MDL 지역은 사람이 못 가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수풀이 우거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이더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레이더에는 2m 크기 정도면 세대랑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풍선도 마찬가지로. 때문에
크기도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였고 원인이었고 문제였고 때문에 무인기가 날아올 동안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가령 이제 무인기가 아니라 진짜 미사일 날아오면 그때도 놓치는 거 아니냐 하면 북한 전투기 날아오면 진짜 놓치는 거 아니냐 한데 그 정도 크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탐지해서 격추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군의 아직 뭐 신뢰는 안 가시겠지만 설명입니다. 군이 예. 어쨌든 그렇게 예. 설명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서해 피격 사건에도 또 봤지만은 계속 감청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앞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군의 주장, 그렇습니다. 군의 설명입니다. 군의 입장인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저희 기자들은 거기도 계속 의문도 제기하고 의혹도 제기하고 이건 어떻게 해? 이런 것도 하는 게 또 일이기도 하고. 예. 일단 뭐 김민관 기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김민관 기자에게 관련돼서 뭐 또 질문이 있다거나. 한암님께서 아까 계속 많으신데요? 손 드셔가지고 네. 네. 마이크 좀 주실까요? 과연 무인기의 목적이 뭔지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무인기의 목적이 단순히 사진 촬영이라면 위성 사진과 무인기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리고 위성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과연 북한에서 왜 무인기를 보냈는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군의 입장과 또는 아니면 기자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근데 미리 이제 좀 오해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건이 터지고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군과. 백브림뿐만이 아니라 기사도 뭐 계속 썼습니다. 뭐 무인기 잡는다고 검독수리 훈련시킨다는 것도 이제 들어서 썼고 군은 100발로 쐈다고 했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500발 쐈다고 했고 물론 군은 2번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고 설명을 드리면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무인기는 기만 전술, 미사일을 쏘는 경우는 상당히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요. 미사일 한 방에 이제 10억 가까이 된다는 추산도 있고, 물론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를 빼야 되겠지만 여하튼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동안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북한도 저희 보도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이제 저희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약간 이렇게 내성이 생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제 저희도 이제 판단을 하고 북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무인기를 띄운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의 무인기를 띄워서 남한이 어떻게 반응하나 볼까 이렇게 띄운 게 목적이 아닐까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북한의 위성, 북한은 지금 이번에 2023년도의 목표 중 하나로 정찰위성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할 만큼 위성은 아직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다는 게 이제 정부 당국의 평가예요. 때문에 위성은 없는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무인기로 과연 무언가를 찍을 수 있겠느냐라는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이 좀 있어요. 이제 노동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뭐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에서 공개한 우리나라의 지도가 있는데 이 구글맵보다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기술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했을 때 무인기를 날려서 대통령실 주변에서 정보 수집을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실 깊숙이 날려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 어떻게 대응하는지 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리 정찰기를 띄움으로써 허점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나중에 정말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교전이 벌어졌을 때 이런 정보들을 다 활용하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실패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전비태세 검열을 바탕으로 허점들을 메우려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답변이 예.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질문 우리 나래님 예. 예. 그래서 예. 뭐 저기에 뭐 예를 들어 작은 미사일이라던가 예. 이런 거를 달아가지고 폭파시켰을 때 만약에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에서 폭발한다면 어디 정도 지역까지
피해가 갈지 아, 궁금합니다. 되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북한이 어떤 능력의 폭탄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다시 한번 군의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무인기로는 커다란 피해를 일으킬 만한 폭탄은 들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에요. 그리고 크기가 커서 폭탄이 감지가 되면 미리 격추시킬 수 있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군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안심을 하셔도 된다 아니면 불안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군단들이 이제 최전방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대공 무기도 있고 늘 뜰 수 있는 뭐 헬기도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위협이 될 것이다 하면은 저희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오기 전까지 무인기에 한해서는 격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쏠 수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삼축 체계라는 거를 많이는 안 들어보셨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삼축 체계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킬체인, KEMD, KMPL이라고 되는데 북한이 쏠 것 같으면 먼저 타격한다가 이제 킬체인 개념이라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상황을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다고 저한테 설명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있다 하면은 킬체인으로 먼저 공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미사일이 날아오겠죠. 그러면 KAMD라고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해서 요격할 수 있다가 이제 또 군의 설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미 싸움이 벌어졌을 때 대량으로 이제 보복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군의 설명이 이러니까 좀 안심이. 일단 뭐 궁금하신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그것도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이나 이런 설명을 들어보면 큰 미사일이나 무기가 왔을 때 전투기 왔을 때는 다 감지하고 사실 출동할 때부터 예를 들어 탄도미사일 쏜다는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뭐 용산이나 대통령실이나 군에서는 NSC라고 해서 안전보장회의를 하는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지만 미리 알고 있어요. 탄도미사일 쏠 때는. 얘네들 내일쯤 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사일 쏘려면 차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위성이나 여러 다른 정찰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무인기나 작은 무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대비 같은 게 좀 안 돼 있는 게 이번에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것들은 큰 걸 움직이려면 얘네들도 크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작은 것들은 얘네도 작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못 봐요. 그거는 이번에 안보 구멍이 보인 것 같고 대신 아까 걱정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는 군에 있어서 되게 큰 내가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거 아주 군에 있어서 되게 큰 정확한 건데 설명이십니다. 전투기 같은 것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큰 전폭기 같은 경우는 무기를 얼마나 많이 실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무기가 무거울수록 파괴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각자 개인이기 때문에 작은 무기로도 우리는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그냥 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무기가 무섭고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무게 때문에 작은 것밖에 못 실어요. 그러면 사실 개인으로서 물론 우리가 당하면 바로 내 머리에 떨어지면 벽돌 한 장도 무섭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벽돌을 만장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김민관 기자가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설명을 잘해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계속 끝까지. 그런가요?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김민관 기자에게.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억에 남았던 두 분을 직접 뽑아서 영화표 선물을 주시면 되거든요. 두 분 어느 분께 제가요? 네. 아니 선배. 아니 계속 여기 출연했던 10번입니다. 기자들이 했어. 네. 아 이게 근데 제가 워낙 친해서 제가 반말하면 나이도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아 이게 뭐 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월급이라도 좀 이렇게 오, 해서 그럼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괜찮은 생각입니다. 예. 두 분? 두 분을 딱 꼽기가 근데 힘든데 예. 두 분한테만 칭찬을 받고 나머지 24명한테 욕을 먹는 구조긴 한데 예. 그러면 이거 제가 안나경 앵커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큰일 났네. 그러면 한 분씩 꼽을까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김민관 그러면 기자. 네. 저는 네. 여기 그래도 가장 아이가 어리신 것 같아요. 나래 씨. 오늘도 막내분께 이 선물을 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은 아니지만 약간 이랑선 쌍둥이라고 하죠.
동생이세요? 아, 그러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 같이 사이좋게. 나눠서 예. 보면 되겠네요. 이수신 장군님께도 제가 드리고 예, 싶었는데 예. 같이 나눠서 드리고 예. 한 번 더 뽑을까요? 아, 제가 네. 약속과 다른. 이게 저기 이제 초등학생이시죠 아직 YDH님. 더 어리신 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같이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뒤에 토론 동아리님께서는 이해하시죠? 예. 자라나는 미래 꿈나무를 위해서 예. 예. 그 YDHD님께 아, 예. 드리는 건가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수신 장군님 가져왔어요? 장군님다운 역시 호전적인. 이 나래님 그 손 모양이 되게 와닿아요. 가지고 와 이건데 이게 두 장 하나가 아니잖아요. 두 장 들어있을 그쵸, 거예요. 두 그쵸? 장입니다. 예, 네, 예. 두 분이 같이 나눌 주시면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금요일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방청객분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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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사진 찍고 그래도 같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기 스튜디오 사실 뭐 우리나라 어느 정도 되는 언론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는 데는 없거든요.